예, 7주 2차 시합시다. 문학과 인간 7주차는 문학 비평, 문학 평론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에서, 그 책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또 깜빡했네. 3차 시 할 때, 어떤 책인가, 현대문학 비평 이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자료가 내가 스캔해 놓은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많이 남아 있지는 않고 그래서 지난 1차 시 때 설명했던 비평이란 무엇인가 관련된 주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 문학과 문학 비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나머지 부분을 또 설명할게요. 그럼 뭐 한 20분? 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20분, 30분 안 되게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은, 내 그 평론, 문학평론, 메시아니즘으로서의 조혜진 소설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2차 시하고 3차 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1차 시와 2차 시 앞부분에 우리가 확인했던 비평이란 무엇인가, 문학 평론에 대한 이론적 그 설명을 토대로 실제 이제 그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고 그 가치를 논한 그 평론을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문학 비평, 문학 평론이란 어떤 성격의 글인가를 좀 더 풍부하게 함께 이해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내 목소리가 지금 기운이 좀 없고 좀 탁합니다. 그렇죠. 오늘 좀 몸이 계속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이제 오늘 계획이 최소한 우리 문학과 인간 7주차 7주 1, 2, 3차 시 수업 자료는 각각 50분씩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지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좀 늦은 시간 밤 10시 40분이 다 됐군요. 좀 많이 아파서 쉬었습니다. 자, 지난 그 1차 시에서 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면 이제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평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그러니까 비평이란 여기 비평이란 강조 표시를 비평이란 그리기도 있네요. 비평이란 아, 담론에 대한 담론이다 이런 거 담론에 대한 담론이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작가가 말한 1차적인 이야기를 작가가 말한 그러니까 소설은 물론 이제 그 비평이 시에 대한 비평도 있고 평론이 소설에 대한 평론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소설을 이제 놓고 이야기합니다. 뭐 시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작가가 말한 1차적인 이야기를 그 이야기니까 결국 이제 소설을 좀 소설로 이해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설이란 그러니까 소설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야기였잖아요. 소설은 이야기가 있는 문학의 한 장르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인물과 배경과 사건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를 이제 그 서술자가 독자에게 들려주는 것, 이게 이제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비평은 또 뭐냐? 이렇게 작가가 말한 일차적인 이야기를 비평가가 다시 이야기하는 이차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 언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런 여론론을 개발하면 비평은 먼저 작품을 이해하고 작품을 이해할 게 필요하죠. 읽으면서 읽는 것은 이제 말할 필요 없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비평 작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평은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독자는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평가는 거기에 더해서 분석하고 대조해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창조적인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문학의 이해 해석이 이제 비평의 기능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 그 해석과 이해가 있어서, 이것도 내가 이제 강조해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이해는 뭐냐? 알아듣는 거. 알아듣는 거. 너 내 말 알아들었어? 이해했어? 이렇게. 해석은 알아들은 내용의 효과적인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해했다는 것은, 설명할 줄, 이해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내가 설명했습니다. 설명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의 감상, 예, 감상, 즐기는 거죠. 이해하고 즐긴다. 그 다음에 비평은 이제 예술작품의 의식적인 평가와 감상이다. 의식적인, 예. 그리고 판단 기준은 이제 문학을 바라보는 그 평자의 주관적인 그런 그 관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아니고, 이제 지적 훈련을 많이 쌓은 비평가의 어떤 텍스트에 대한 판단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건 아니고, 또 많은 그 글을 읽는 많은 또 전문적인 이제 나처럼 이제 그 어떤 지적인 훈련을 쌓은 평론가, 비평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걸러지는 거죠. 타당하다, 동의한다, 아니면 매우 잘못됐거나 왜곡됐거나 그런 비평이다라고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하지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얘기죠. 다분히 주관적인 면모를 띈다. 다만 이제 넓은 의미의 객관적 적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컨대 까미 페스트를 읽고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감상하고,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그럴 때, 그다음에 이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 각각의 평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어떤 음, 그 어떤 작품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 가치 판단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까미 소설 페스트는 1947년에 발표됐다. 그러니까 그 페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소설의 내용으로 보건대 알제리 오랑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1년 동안 이 페스트가 확산하고 그래서 도시가 봉쇄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사리회라든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은 보건대를 조직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곁을 지켰다. 바로 이것이 작가 알베르 까미가 강조하고 있는 그 어떤 윤리적 태도,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개인의 어떤 윤리적 태도,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까미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조리한 삶에 저항하는 것. 그래서 나는 반항함으로써 존재한다라고 했던 그의 언명이, 그의 실존주의 철학, 그리고 그 시지푸스와 같은 그런 어떤 부조리한 운명에 저항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의 주제의식을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런 해석의 틀은 퀘스트를 어떻게 보든 간에 그런 해석의 틀은 하나의 표준적인 해석으로 되어 있죠. 이제 거기서 좀 더 확장하거나 의미를 좀 다르게 보려지는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때 퀘스트를 설명할 때 이제 그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또 비판을 한다면, 그 오랑에서 1년 동안 패스트에 맞서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성은 한 명도 없네. 그러면 이건 보이스카우트 소설 아닌가? 이를테면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남성 중심의 서사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런 비판도 뭐 받아들일만 하죠. 그래서 좀 우선 리웨와 함께 그를 도와서 페스트에 맞섰던 주된 인물들 중에서 여성 인물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긴 해요. 나 같은 경우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까메 페스트가 어떤 그런 의미나 가치가 낮아질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문학 비평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시인과 소설가는 이제 이렇게 내가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시인과 소설가는 평론가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판단하고 그 가치의를 이제 매기는 거니까 내 작품에 대해서 일단 이제 여러분이 뭐 시나 소설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 그 제일 뒤에 해설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세요. 이거 갖다가 이제 주례사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그 결혼식장에서 주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천편일률적인 판에 박은 듯한 내용의 그 주례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대체로 그 선남 선녀 행복하게 살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신랑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이 신부도 마찬가지 더할 나위 없는 선남 선녀고, 그다음에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최대한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한 세 쌍 중에 한 쌍은 뭐 1, 2년 이내에 이혼한다고 그러죠. 예. 다시 엉뚱한 대로 쓰지 말고 물 한 모금만 할게요. 그러니까 줄여서 비평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 소설의 해설 뒤에 붙어 있는 걸 줄여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객관성이 좀 결여됐죠. 물론 우리가 참고는 할 만하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어떤 비평가가 또 혹독하게 내 작품을 이야기하면 그럼 뭐 언급할 가치도 없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또 그러면 얼마나 또 내가 속상하고 불쾌하겠어요. 물론 내 작품이 갖고 있는 한계를 내 자기는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근데 그걸 극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인이나 소설가는 평론가를 그렇게 가까운 존재로 여기지는 않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학과 문학 비평의 어떤 관계. 뭐 서정시, 서사시, 극시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원문과 산문 이것도 놔두고 문학을 어떻게 이제 구분할 건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산문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비평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화 소설 뭐 희곡 시나리오는 다 문학 작품에 포함하죠. 의심 없이. 그럼 문학 비평은 평론은 문학 작품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일테면 창조적인 행위냐와 결부지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앞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평론은 당연히 창조적인 행위다 이런 얘기는 메타 언어죠. 평론가는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죠. 이미 누군가가 쓴 시를, 누군가가 발표한 소설을 대상으로 그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분석하고 또 판단하는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평론이죠.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일부 시인이나 그 소설가는 그런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은 그 나름의 독자적인 하나의 창조적인 글쓰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론 역시 비평 역시 문학의 한 장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제 그 문학의 역사를 볼 때는 그렇게 뭐 끼워주진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뭐 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삼분법에는 평론은 포함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전통의 논리 속에 그 얘기했죠. 비평이라고 하는 영역은 끼어들 공간이 없지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분법이라고 했을 때, 뭐, 이를테면 내가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서정시, 서사시, 극시, 그 다음에, 우문과 선문과 같은 이분법, 서정, 서사, 극, 교술로 구분하는 사분법, 이런 것이 있는데, 크게 이제 삼분법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서정은 시를 의미해요. 서사, 소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극, 이렇게 삼분법, 알겠죠? 이런 것이 이제 특히 18세기 해결에 와서고, 이제 이런 그 소위 문학 장르를 세 개로 크게 쉽게 말하면 시, 소설, 극 이렇게 서정, 서사, 극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소위 삼분법은 18세기 해결 이후에 일반적인 그 문학 장르의 구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틀에서 보면 비평은 끼어들 여지가 공간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평론,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창조적인 그 글쓰기다. 그래서 현대는 비평 장르를 포함한 이제 사 장르로 또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작과 비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시나 소설이나 희곡을 쓰는 경우를 창작이라고 아까 했지만 비평을 창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전통적인 문학인식으로 본다면 비평을 창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적인 구성물인데 비해서 비평은 상상적인 기능보다는 이성적 기능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문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이성적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훈련이 굉장히 요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쭉 가볼까요? 이를테면 이상의 오감도 같은 여러분 배웠잖아요. 13명의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뭐 뛰어가고 두 번째 아이가 뛰어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상의 오감도가 발표될 당시 무슨 이런 뭐 이게 무슨 시냐 이런 이제 항의가 많아갖고 신문의 연재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런데 부디 많은 비평적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문학에서 초현실주의의 선구적인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게 비평의 의의입니다. 어떤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이제 분석하고 그 가치를 논함으로써 일반적인 감상의 그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지 못했던 그런 작품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제 비평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라고 하는 비평적 노력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을 받고 이거죠. 인정을 받고 질서를 이루고 패턴을 가진다. 그러면 창작과 비평은 상호 보완적이죠. 공생적이죠. 어, 그래서 비평은 다른 문학의 장르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존재 이유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작가 비평과 불평하는 관계,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시 뭐 중원부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비평가 작가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걀과 닭의 관계처럼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하는 일은 좀 다르죠. 작가가 세계를 상상력을 통하여 재구성한다라고 봤을 때 비평가는 작가가 재구성한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해석하고 감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문학의 본질이나 창작 방법에 대한 논리적 제시를 통해서 작가의 창작의 원칙과 방향, 이걸 지도 비평이라고도 합니다. 지도.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이제 평론가들이 뭐 지도 비평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작가들은 이 그 평론가 아니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뭐
뭐 마땅치 않긴 지도 비평이란 말의 의미는 알겠죠? 작품이 이러이러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작품을 이제 해석하고 평가할 때 이제 그런 어떤 평론가의 글이 일정하게 공감을 얻으면 그 이후에 어떤 작품의 경향은 그 소위 평론가가 제시했던 어떤 창작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또 일정하게는 창작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게 이 비평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평은 창작과 더불어 서로 상위도 하위도 아닌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뭐 적절한 그런 평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몇 가지 하고요. 몇 가지 해서 7주 2차 시 앞부분을 한 30분? 30분이 아니라 한 20분 지금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에, 그 뭐랄 평론을 열어서 보도록 하지요. 예. 예. 여러분 지금 이게 보이죠? 어, 문학 평론, 이제 내가 그 평론 당선된 작품입니다. 메시아니즘으로서의 조혜진 소설. 이제 조혜진, 그 소설, 조혜진 여성 작가입니다. 소설 잘 쓰는 여성 작가인데, 조혜진 소설 중에 단편 소설, 빛의 호의와 산책자의 행복을 비교하면서 분석한 비평문, 즉 평론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보면 조혜진 소설 비스호의와 산책자의 행복을 이제 감상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혜진의 두 소설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있는 그림을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니즘이 뭔가 이제 이거 이제 지금 뭐한 30분 2차 시, 그 다음에 또 3차 시 50분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할 거니까 뭐 상세히 하죠. 그러면 앞부분에 이제 문학 비평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이론적인 설명을 뭐 충분하게 했으니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 평론을 한번 같이 감상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2000년대의 한국 소설의 어떤 흐름을 보면요. 공동체 혹은 사회에 관심 밖에 위치한 무력한 개인의 고립을 서사화하는 것이 많이 흔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공동체 혹은 사회에 관심 밖에 위치한 무력한 개인의 고립을 서사화한 이제 그 형상화한 소설을 통해서 어, 소설의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게 좀 많아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문학에서 2000년대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2020년이죠. 2022년, 2010년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 계열의 소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또 2010년대 후반쯤 돼서는 그 동성애 소설이라고 하죠. 어, 퀴어, 게이나 레즈비언 서사를 아울러서 이제 아니 퀴어 소설, 퀴어 담론 이렇게 그러니까 페미니즘에서 더 나아간 이제 퀴어까지 이게 2010년대의 한국 소설의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은 이제 문학이 특히 소설이 사회적 어떤 현상을 이렇게 담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에 있어서 그 어떤 소위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문단에서의 성폭력이라든가, 체육계에서의 성폭력이라든가, 문화예술계, 이런 가려졌던, 감춰졌던, 이런, 그 문제가, 이렇게 분출을 하면서, 소설의 영역에서도, 바로 그런 우리 사회적 현상을 이제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2010년대, 2000년대의 큰 흐름이었어요. 그와 함께 그 비슷한 맥락에서 공동체 혹은 사회 관심 밖에 있지 않은 무력한 개인, 힘없는 그런 개인을 고립을 서사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 맥락이 있죠.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관계에 족쇄에 묵혀 있다, 이런 얘기죠. 자본주의적 관계에 족쇄에 묵혀 있다. 이제 자본주의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 내지 체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언젠가부터 신자유주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럴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내포된 개념이 있겠지만 정말 자유민주주의 했을 때 그 자유는 사실은 자본주의적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그런 생산과 소비 활동을 의미하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해요.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정부 기구라든가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간섭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활동, 추구를 보장한다, 보장하자.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건 결국은 자본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본의 자유. 나나 여러분은 자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본의 자유. 근데 그럼 우리는 노동자인가? 물론 나는 지식 노동자고 지식 소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노동자는 뭐 칼 마르크스가 19세기인가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렇게 하나의 깃발 아래 단결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는 이미 없어요. 노동자들도 많이 분화가 됐죠. 자본가도 마찬가지죠. 자본가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저쪽에 하남에 가면 하남 산단이 있잖아요. 이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그 백색 가전,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공장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대재벌들의 어떤 그 기업 말고 그런 기업으로부터 2차, 3차, 4차 이런 소위 협력업체라고 불리는 그런 하청업체들이 대부분 이 산단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본가예요? 자본가죠? 소규모, 중소규모의 자본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삼성이나 뭐 이런 소위 현대나 이런 대재벌의 2차, 3차, 4차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속돼 있죠. 그 거래처를 바꿔버리면 그것은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같은 자본가를 하더라도 이 수직적 계열화에 의해서 또 많이 분화돼 있죠.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어떤 그야말로 우리 광교에서도 저기 현대산업개발 그 아파트 시공을 하다가 이렇게 부실 시공해서 무너져 갖고 노동자가 6명 목숨을 잃었잖아요. 바로 그런 노동, 완전히 생산 현장 노동자, 이런 사람도 있고, 나처럼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이렇게 지식 노동자도 있고, 또 나도 지식 노동자이긴 하지만 나는 또 대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서열 체계 내에서 또 굉장히 어떤 차별을 받는 그런 또 위치에 있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예의 없이 사회적 관계가 자본주의적 관계에 족쇄에 묶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뭐 자본가와 노동자, 특히 또 남성, 여성,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을 때는 대선이 끝난 후지만 어쨌든 뭐 이대나 미녀, 이대녀, 뭐 젠더 갈등 정치권에서 악용하는 건데 소위 그런 어떤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허구적인 거예요.
남성 일반, 여성 일반으로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성 내에서도 어떤 권력 관계에서 엄청난 어떤 위계와 차별이 존재하고 여성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대학병원에서 그 간호사들의 태움이라고 하는 매우 아주 옳지 않은 그런 어떤 고질적인 뭐 관행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여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젠더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죠. 자, 이렇게 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나 자본주의적 관계에 족쇄 묶여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어, 그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면서도 세부적인 어떤 그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어떤 차이가 그 어떤 내부의 차이 못지않게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일단 뭐 사장이든 상무든 부장이든 과장이든 대리든 뭐 그 주임이든 1년차 인턴이든 간에 그 내부에서는 어떤 권력 관계에 따른 또 역할과 책임에 따른 그런 어떤 차이, 또 그 차이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예의 없이 자본주의적 관계에 족쇄에 묶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율성에 근거한 행위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소멸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율성에 근거한 행위 가능성은 이 자본의 족쇄와 관계없이 예, 자본과 그런 자본의 구조와 그런 구조적 억압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행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세계 정영진이나 가능하겠죠? 예, 돈이 워낙 많으니까. 예. 아주 극소수. 모르겠어요. 극소수일지 아니면 생각보다 좀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뭐 자동차만 가지고 볼 건 평가할 수는 없지만 수입 외제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광주도 보면 우리 아파트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게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좋은 차들이 뭐 1억, 2억 넘어가기도 할 건데 그 리스로 빌려 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차를 운행을 하려면 뭐 자동차세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몇 년 지나면 여러 가지 정비를 하면서 부품을 이제 그 교환하고 수리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 수입차 뭐 1억 기억하는 수입차를 굴릴 수 없어요. 아주 뭐 사기꾼들은 일부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아주 극소수만 그 자율성에 근거한 행위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현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무력감 속에 현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현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무력감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비루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소설의 인물들의 출현은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그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가진 사람들과 못 가진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이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드립 갈등이 살벌할 정도로 그런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심성이 갑자기 이렇게 졌냐? 아니면 어디 있느냐? 학자들이 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말과 글을 통해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나도 이제 얼마간에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IMF 1997년에 IMF 이후에 경기 침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하는 것이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MF 이후에 그 고용과 경제적 불안, 그로부터 바로는 일상적 삶의 위기. 이것이 세대 갈등, 젠더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첨예한 갈등의 핵심적인 어떤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대체로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이런 이제 그 문학과 인접해 있는 학문들,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역사라든가 이런 어떤 그 학문적 그 틀을 많이 가져와서 분석을 합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특히 소설은 어, 현실의 일정한 반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바로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공동체의 관심 밖에 위치한 무력한 개인의 고립을 소사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것은 이제 그것은 한국 현실에 있어서 1997년 IMF 이후에 고용 및 경제적 불안, 그러니까 IMF를 이제 외환위기, 국가 부도 사태를 맞으면서 IMF로부터 돈을 빌려왔잖아요. 그 외화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왔어요. 빚쟁이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제 그 빚을 갖다가 겨우 지탱을 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고 지탱을 하다 보니까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노동시장의 그 유연화, 노동의 유연화. 그러니까 해고를 그때까지는 이제 정년이 대체로 보장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뭐 임시직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근데 어쨌든 고용의 유연화,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거예요. 회사가 살아남아야 고용도 유지되고 창출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 해고한 거예요. 다 해고하고. 그러면서 또 기업이 쓰러지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몇 년 지나면서 이제 어쨌든 여러 노력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됐죠. 다시 회복이 됐으면 노동자 다시 불러들여서 일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자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까지의 고용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불안, 임시직, 계약직, 비정규직. 소위 말하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일상적 삶의 위기가 이제 전면화된 거예요. 특히 이제 소위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라고 이런 통계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그 어떤 불안의식,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해서 인간다운 삶 자체가 이제 가능한가, 그런 어떤 그 불안과 공포,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 특히 이제 남성은 또 이제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서 한 1년 8개월 정도,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 어쨌든 뭐 명분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그건 또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는데 그 세월 동안을 소위 이제 무력하게 지낸다는 그런 박탈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보상도 없이. 예. 그런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을 때 일단 이별을 통보했을 때 자칫 죽을 수 있다는, 실제로 이제 뭐 늘 모든 경우가 그러겠습니까만은 뉴스에 보도된 이제 어떤 사건화가 되면 뉴스가 보도가 되는 것이고, 물론 그런 걸 통해서밖에 세상을 또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소위 그 이별을 통보했을 때 어떤 그 죽음에 이르는, 심지어 그 가족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다 보니까 그 이성에 대한 그 이를테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 안전한 어떤 그 연애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가,
대한 어떤 공포. 이것이 이제 이 지금 내 평론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내가 페미니즘과 퀴어 소설을 분석한 다른 평론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 있어서 그 최근에 이제 2000년대에 있어서 페미니즘 내지는 퀴어 소설이 또 이렇게 많이 발표가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특히 여성의 이제 상대방 그 남성과의 그런 안전한 어떤 그 연애와 그 관계의 어떤 지속이 그 보장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불안한 심리가 소위 퀴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걸로, 즉 레즈비언이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는 현상을 소설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젊은 남성은 남성대로, 젊은 여성은 여성대로 어려운 것이죠. 그 세대 갈등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들어갈 그 공간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고, 나이 먹은 세대는 결국 그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이 들지요. 그걸 계속 벌어서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체로 이제 60세 이후에 자신의 노후에 대한 보장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이 먹은 세대는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처럼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참, 그 해결이 난망한 그런 어려움들이 중첩돼 있죠. 자, 아, 그래서 이제 97년 체제로 규정된 이 외환위기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봅시다. 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 생존. 그다음에 그 무차별적인 과시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사회적 생존. 그쵸. 이를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넘게 이렇게 확산되면서 그 많은 일상이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도 알바 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자영업이 너무 힘드니까 다행히 그런 자리도 없어지고, 소자영업자들은 부부나 이제 혼자 그 가게를 뿌려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알량한 알바 자리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 모은 돈을 가지고 명품을 구매한다, 이런 얘기죠. 명품을 구매하고 고급 자동차 외제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고. 왜? 어차피 좋은 직장 못 갖고, 어차피 좋은 주택을 내가 장만하기는 글렀으니까, 뭐 이런 심리가 있다고 이제 뉴스의 분석 기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회적 생존이죠. 무차별적인 과시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회적 생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제적 생존, 이 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 생존, 그다음에 무차별적인 과시가 지배하는 공간에 살아남기 위한 사회적 생존. 자동차를 뭐 원룸에 살면서 그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한두 명의 신문 기사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은 일단 사람들의 대접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원룸에 사는지 지하 반지하에 사는지 그건 알지는 못할 거니까 대접이 다르더라. 대체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근데 저 신세계 백화점 그 위에 이제 병원에 늘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쭉 내다보면 신세계 백화점 그 자동차 들어가는 데 보면 길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외제차를 가지고 타고 오면 안내를 따로 해서 그 발레 파킹이라고 자기들 해주고,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를 타고 들어가면 그쪽으로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죠. 스스로 이렇게 지하로 가든가 3층, 4층 그 타워에 스스로 주차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차별이 있는 거죠. 백화점 입장에서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그 사람이 지갑이 좀 두터울 거니까 좀 더 많이 소비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무차별적인 과시가 지배하는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를. 그래서 두 가지, 경제적 생존과 사회적 생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예, 바로 이런 거죠. 질병과 죽음을 넘어서 오래 살고자 하는 생물학적 생존, 생물학적 생존, 이 세 가지, 예, 경제적 생존, 사회적 생존, 생물학적 생존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혜진 소설 비스호이와 선택자 행복은 각각 단편 소설인데 이 두 소설에 그려져 있는 인물들의 모습도 바로 이런 사정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설의 인물들이 현실의 압력, 압력, 고통, 어려움으로부터 그 너머로 이동할 수 있는 힘 혹은 계기가 이 소설들에서 이제 조금 더 아주 얇게 또는 조금 더 이제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이 제목으로 삼았던 소위 메시아니즘. 자, 메시아니즘. 그러니까 어떤 구원자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메시아 이즘적인 구원자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 더구나 그 구원자가 한때 작은 인연이었을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누군가의 삶을 생의지로 기꺼이 나아가게 만든다. 이 주제의식이죠. 이 소설의 주제의식. 내가 찾아낸, 예, 분석한. 이제 이 그 메시아니즘, 미약한 메시아주의, 발터 베냐민,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이제 이런 학자 중에 아도르노라든가 베냐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인데, 미약한 메시아주의. 그러니까 구원의 실현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구원의 실현이 위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강한 인물이 아니라 사소하고 미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 안에서 전개된다라고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합니다. 미약한 메시아주의. 베냐민이 특히 이제 베냐민은 카프카 소설의 인물들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하고 볼품없는 인물들에서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 역시 조혜진의 두 소설에서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 인물들이, 고통에 처한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고통 너머로 이동하는가와 관련해서는 그 위대한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사소하게 보이는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거. 그 나에게 내민 그것으로 인해서 이 소설의 인물들이 그 어려움에서 일정하게는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더라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의, 그러니까 이건 문학과 구원의 어떤 가능성, 문학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그 얘기입니다. 음, 한 2분만 더 할게요. 2차 시를. 자, 이제 요 고독과 불안의 감각을 견뎌내기는 조여진 소설 산책자 행복을 분석하고 있는 거고, 3장에서는 이제 조지은 소설 또 두 편이었죠. 산책자 빛의 호의를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4장은 결론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1장 경계 밖으로 내몰린 소설들은 일테면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지은 소설 산책자 행복을 분석하고 있는데, 뭐 1분 30초 정도 남은 시간이니까 다 못하고 한두 문단 정도 배경 설명만 하고 일단 2차 시는 마치고 3차 시에 가서 두 소설을 충분하게 이제 설명하고 분석하면서 문학 비평, 문학 평론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조혜진 소설 산책자 행복에서 인물은 이제 홍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된 인물입니다. 그럼 홍명은 어떤 사람이냐? 대학의 철학과에서 20여 년 동안 강사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홍명 선생인데, 이 홍명이 대학의 구조조정 여파로 하루아침에 밑바닥 삶으로 내쳐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철학과가 다른 비인기 학과와 합쳐져서 인문학부로 통합되고 철학과의 교양 과목이 폐강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전남대학교 같은 그 국립대에서는 뭐 이런 학부의 통폐합은
아니죠. 충남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도 공립대이긴 한데 어쨌든 그 취업률이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학생들의 취업률에 목을 매지요.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 취업의 문제에도 간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소위 비인기학과, 뭐 철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좀 막막한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학교의 어떤 그 학술 뭐 워크숍인가 토론회 가서 들어봤더니, 하여튼 자료를 봤더니 우리 전남대학교는 철학과가 인문학과 인문대학 중에서 철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인 생각과 많이 다르죠. 어디로 취업을 했는가는 그 상세한 내역까지 내가 보진 못했는데, 일단 인문대학의 그 과의 취업률은 철학과가 탑이었어요. 우리 국문과는 어떤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학을 이제 뭐 그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대학이 망한다 이러잖아요. 문 닫는다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 학생들은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뭐 이제 이걸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큰 과제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소설에서도 바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요. 사립대학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를테면 취업률이 좀 낮은 학과를 학부로 통합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철학과가 다른 비인기 학과와 합쳐져서 인문학부로 통합되고, 그러면 이제 교양 과목은 폐강되죠. 그 전임 교수들은 또 이제 그 전임 교수들은 정년이 보장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교양 과목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강사들은 바로 교양 과목을 폐강하면서 대학 강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강사들은 이제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이 산책자 행복에서 철학과 강사 홍미영 선생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고, 이 소설은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2차는 여기까지 하고 3차 시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